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16번째 시간, 제6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생명의 종결점과 관련된 살인행위,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생명의 종결점은 언제인가?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추정 판단과 대리 판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명의 종결점과 관련된 살인행위,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다루게 된 한국에서의 법정 소송 사건과 이로 인해서 제정된 연명의료법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김모 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심장이 정지되어 지속적 식물 인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자기 의사를 표명할 기회가 없었고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간병에 지친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평소 건강할 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인위적으로 생명 연장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것을 근거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의 솔직한 심정은 간병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인공호흡기를 떼면 환자가 죽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환자 가족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김 할머니 가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환자는 아직 혼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의식 회복의 가능성도 미약하게 남아 있다는 의사들의 소견과 환자는 이미 불가역적인 사망의 상태에 진입해서 인공호흡기를 떼면 열흘 정도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의사들의 소견 중에서 어떤 과학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후자의 소견을 받아들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병원은 2009년 6월 23일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7개월가량 더 생존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정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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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연명의료법은 조금 전에 길게 말씀드린 그것을 줄여서 연명의료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법은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곧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혼수상태의 환자를 연명의료 중단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연명의료법은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특수한 연명의료에 제한하고 일반적인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는 연명의료법이 혼수상태의 환자에게서 수액, 자양분, 산소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명의료법은 긍정적인 좋은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률은 사전의료 의향서로 대표되는 추정 판단과 가족들의 대리 판단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할머니 사건과 연명의료법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이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에 처했을 때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반적인 연명의료와 특수한 연명의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불가역적으로 죽어가는 환자로부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허용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추정 판단이나 대리 판단은 환자 자신의 판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생명의 종결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준거점이 되는 것은 생명의 종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결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생명의 종결점에 대한 첫 번째 입장은 가장 진보적인 입장으로서 대뇌사, 곧 혼수 상태의 환자를 죽은 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혼수 상태의 환자, 곧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대뇌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뇌간과 뇌간 반사 기능은 살아있는 상태로서 혈액순환, 소화기능, 신장기능, 호흡기능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레이첼스라는 생명윤리학자는 인간의 생명을 정신활동을 의미하는 전기적 생명과 자율신경계의 신체적 작용을 의미하는 생물학적 생명으로 나눈 후에 전기적 생명이 없이 단순히 생물학적 생명만이 남아있는 경우는 인간으로서의 지위는 끝나고 인간이 동물로 전락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견해는 혼수상태의 인간을 의식 혹은 정신활동이 죽은 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인간관은 이 관점을 두 가지 점에서 논박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영혼은 창조된 이후 영원히 실제하며 이 영원한 실제는 육체적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경우에는 정신활동의 소멸이나 의식의 소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영혼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의 신체를 만드신 후 영혼을 의미하는 생기를 넣어 주실 때 흙으로 된 신체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 신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원리인 영혼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관점을 종합하면 혼수 상태의 환자는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따라서 영혼이 그 안에 실제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혼수 상태의 환자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자기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는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긴 자입니다.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환자들이 많으며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환자들은 혼수 상태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수 상태의 환자는 영혼도 살아서 움직이고 육체도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생명의 종결점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은 대뇌사보다 좀 더 신중한 입장으로서 뇌간을 포함한 뇌의 기능 전체가 소멸되어 불가역적인 사망의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는 시점인 뇌사를 죽음의 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뇌사 상태에 들어간 경우에도 자율신경계의 작용이 항상 동시에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약 14일경까지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작동한다는 것은 신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고 신체가 작동한다는 말은 생명의 원리인 영혼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므로 뇌사 상태의 인간도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심폐사를 생명의 종결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폐사는 피의 순환과 폐의 기능이 정지되어 호흡이 멈추는 시점을 죽음의 시점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피의 순환이 정지되어 산소와 자양분의 공급이 중지되면 신체 전체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폐 기능이 정지된 후에도 세포의 생명이 몇 시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세포는 잔여 생명만을 유지할 뿐 생명의 특징인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은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도 심폐사를 뒷받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이 종결되는 시점은 심폐사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안락사와 무의미한 진료의 중단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폐 기능이 종결되는 시점이 인간 생명의 종결점이므로 심폐사 이전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며 심폐사 이전의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살인 행위가 됩니다.
심폐사 이전에 인위적으로 생명을 종결짓는 이유는 환자가 질병이나 노화로 인한 통증으로부터 해방되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락사라고 부릅니다. 안락사는 인간을 통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인간 생명의 가치는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가치보다 더 무거운 가치이므로 안락사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이 의미가 있으려면 통증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통증으로부터 해방된 후에 사람이 죽으면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안락사를 묘사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이 명칭들을 들으면 마치 안락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허용될 수 없는 안락사도 있지만 허용될 수 있는 안락사가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러므로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통상적으로 안락사는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가 자기 생명을 끊어달라는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의사가 환자의 뜻을 존중해서 환자에게 치사에 이르는 약물 등을 주입하여 환자를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유형의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특정하기도 하며 자비사라고도 하고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도 합니다. 자비사와 의사 조력 자살은 각기 다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안락사와 동의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비사는 의사가 환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이유가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환자를 도운 행위라는 점을 강조해서 안락사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용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안락사는 곧 자비사이고 자비사는 곧 의사 조력 자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락사와 자비사와 의사 조력 자살이 서로 다른 것이다.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안락사는 금지되어야 되지만 자비사나 의사 조력 자살은 그래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혼란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는 상태, 곧 혼수 상태나 뇌사 상태에 있는 경우에 환자로부터 연명장치를 제거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합니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용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를 옹호하는 분들은 혼상태의 환자가 정신활동이 소멸된 상태에서 신체적 생명만 유지되는 상태, 곧 인간이 동물의 상태로 전락한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행동은 인간이 동물의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조치라는 것이 존엄사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입니다. 우선 혼수 상태의 환자가 정신활동이 정지된 환자라는 해석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지만 생물학적 생명만이 남은 상태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논리는 억지 논리입니다. 셋째로, 안락사, 특히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해 보이지만 안락사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것은 치료를 통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환자, 말기 질환이나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환자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의적으로 살아있는 인간 생명을 종결시킬 권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한을 무리하게 자의적으로 연장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말은 특수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인 연명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한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부착이나 항암치료나 투석과 같은 특별한 치료를 말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모든 인간의 신체적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과 자양분과 산소를 의료적인 수단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기술이 허용하는 한 모든 환자는 심폐 기능이 정지될 때까지 일반적인 연명치료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연명치료는 치료 효과가 없을 때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의료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특수한 연명치료가 일반적인 연명치료로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특수한 연명치료 중단이 항상 정당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연명의료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의미한 특수한 연명치료만을 중단하고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계속하도록 했는데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정 판단과 대리 판단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법은 환자 자신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 사전 의료 의향서를 기반으로 한 추정 판단 그리고 대리 판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정 판단이란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했던 말들이나 메모 등을 근거로 하여 환자의 판단을 추정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추정 판단의 문제는 환자가 남겨놓은 기록에 나타난 환자의 태도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나타나는 태도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리 판단이란 환자의 대리인이나 기타 지정된 후원자가 환자를 대리하여 판단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가족을 비롯한 후원자가 과연 환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족이나 후원자는 환자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라는 관점보다는 환자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우려가 있으며 이때 환자의 삶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연명의료법은 추정 판단과 대리 판단의 내용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특수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제한하고 있고 내용 그 자체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추정 판단과 대리 판단은 환자의 마음을 완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